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주 월요일이네요. 주식시장은 이제 사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 이벤트나 변동성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1월 달에 주가가 오르는 효과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내년 새해의 주식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종종 사용하던 물건을 여기서 팔기도 하고 구입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중고거래 시장인데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돈은 못 벌고 있다는데 기업 가치는 급상승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깃거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 중고거래 마켓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내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생각보다는 우리 국내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새해 전망을 중심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서철수 리서치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1월 효과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는 늘 있습니까? 1월에는 많이 오르는? 뭐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렇다면 누구나 다 네. 12월에 사면 돈을 벌 텐데 그렇겠죠? 그런 건 네. 아닙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 올해는 좀 기대감이 있을 만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가봐야 알죠라는 정도입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수급과 관련된 이슈죠. 연말에 그 포트폴리오에서 예, 일정 부분 이제 주식 이익이 많이 난 경우에는 연말에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새해 들어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고 이런 효과 때문이죠, 주로.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조금 더 케이스가 적은 것 같고, 예, 또 이런 수급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새해, 이름 2022년도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을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연초에 좀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으면 1월부터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1월 효과가 결과적으로 있을 것이고, 네. 반대면 그 반대 현상일 텐데,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내년 주식시장 전망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여쭤야 되겠네요. 글쎄요,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좋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글로벌 유동성이 아무래도 조금씩 둔화되는 국면이고, 특히 주가의 중요한 기업 실적이 작년이나 올해에 비하면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글로벌이나 미국보다도 조금 더 실적의 둔화가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의 둔화라면 이익이 줄어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폭이 조금 둔해진다는 뜻입니까?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쪽에. 이익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익인데, 예, 이익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예, 그 늘어나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코로나 국면이었죠. 예. 2년 동안 퉁쳐서 평균으로 본다면 한 연간으로 봤을 때 글로벌리 한 15%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는 한 7% 정도, 한 절반 정도로 둔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건 예. 글로벌 어닝의 얘기고, 음, 한국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가파르게 둔화가 됩니다. 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은 한 50% 이상, 55% 정도 연평균으로 기업의 실적이 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네. 한 5% 내외로 빠르게 둔화될 거로 보입니다. 와.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50%씩 늘어나는 게 조금 좀 이례적인 정상적이거나 일이죠. 이례적인 네, 거죠?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10% 내외, 뭐 10% 미국 같은 내외. 경우 하는데 사실 한국 5%라고 하면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평소에는 그래도 한 10% 정도씩은 올라가면 그냥 평년작은 했네, 이 정도였습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정도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랑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이익이 100% 이상 늘었거든요. 예. 사실 그러한 올해 이익이 급격하게 늘 거라는 전망이 작년도 4분기부터 선반영이 되면서 작년 4분기 가을 겨울에 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올해 6월 달에 6월 25일이죠. 딱 3,300 살짝 넘었다가 네. 그거를 정점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좀 흘러내려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연초 대비해서 한 5% 정도 상승에 불과하고, 예. S&P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26%, 올라 있죠? 그죠? 나스닥 같은 예. 경우도 20% 넘게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미 올해 한국 주가는 하반기부터 내년도 경기나 어닝 둔화를 선반영하면서 조정을 먼저 맞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유가 둔화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기업 실적, 나아가서 한국의 경기는 사실은 뭐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자본재 수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관점에서,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 같은 시장입니다. 네. 글로벌 경기에 연동을 하기 나름이죠. 근데 글로벌 경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올 4분기부터 이렇게 정점을 치고 약간씩 흘러내리는 국면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국의 경기는 글로벌 경기보다 약 서너 달 정도 먼저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기 사이클은 벌써 한 넉 달 정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 그건 당연히 이제 기업 이익에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네. 특히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이끌고 있는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 수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실물 경기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유동성이 되겠죠. 예. 근데 글로벌 유동성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 이제 인플레 걱정 때문에 테이퍼링도 하고 있고 네. 또 그 속도도 높이고 있고 또 금리 인상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컨대 기업 실적이 글로벌 경기 사이클보다 조금 빨리 예. 먼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도 미국 쪽으로 다시 이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먼저 두들겨 맞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은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경기에 연동된다면 실적이 올해 별로 그리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전망의 배경에는 세계 경기가 내년이죠. 내년 2022년에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예상보다는 안 좋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작년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물류도 안 움직이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고생들을 많이 했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래도 코로나에서는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 봅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어느 정도 깔고 나온 숫자들입니다. 예. 뭐 사실은 근데 코로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을 깔고 나온 전망이고요.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코로나 변수를 지금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놓고 보더라도 작년이나 올해 같은 그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례적으로 가파른 성장을 했던 것이고요. 예.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고 주가도 뭐 바닥에선 2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근데 음. 그러한 국면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있고 돼서 특히 그러한 후유증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인플레에 대해서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연준을 포함해서 다소간 매파적인 스탠스로 긴축적인 스탠스로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담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서 나타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알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기는 하겠으나 올해는 코로나 때 안 좋았던 그 기저 효과가 강하게 숫자로 반영된 한 해였고 네. 그러나 내년에는 그 숫자는 놀랍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작년과 올해 그 엄청난 숫자의 일종의 이제 반작용, 역의 기저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내년 주식 시장이 마냥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가장 중요한 팩터는 기업의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예상되는 기업 실적보다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의 경우에는 또 조금씩 나아집니다. 예.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시장을 크게 짓누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 부담하고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들의 긴축 예. 이런 것들인데 예. 이러한 우려도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도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그런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플레도 내년 중반을 2분기 이후부터는 좀 진정되는 방향으로 예. 연준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3번 정도 내년에 인상한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걱정들 예상하고 하고 있죠. 있습니다만 예. 실제로 내년에 가면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의 예상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막 걱정을 하면서 주가 조정을 좀 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갔을 때는 그러한 부담들은 좀 누그러지는 쪽으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내후년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는 조금 좀 괜찮아질 이러한 다이나믹스, 어떤 변화의 양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안정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인플레라고 하는 게 금리라고 하는 게 원래 인플레를 반영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 2분기 이후에는 인플레가 좀 잦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 내지는 혹은 그런 시나리오에는 어떤 게 들어있길래 그렇게 추측하십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올해 2분기 부터 인플레가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측정하는 전년 동기 대비 숫자는 내년 2분기부터는 둔화되는 방향으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올해 2분기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부터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두 예. 번째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예. 이번 인플레를 야기한 가장 궁극적인 것은 결국에는 코로나로 야기된 공급망 교란, 즉 공급의 둔화. 예. 반면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풀었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하면 소득이 둔화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정부 지원으로 소득이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예.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예. 그래서 공급은 둔화된 반면에 수요는 더 늘었단 말이죠. 그게 사실 인플레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공급망의 교란은 사실은 이미 지금 최근부터 살짝씩 둔화되는, 그러니까 완화되는, 개선되는 공급망 교란은 조금씩 진정 내지 완화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요? 반면에 가계를 자극했던 그 재정 지원 이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계 소득의 근원인 고용의 증가 속도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 측에서 나올 수 있는 초과 수요라는 부분들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데는 이게 이제 약간의 시차를 가지고서 이제 그 CPI 영향을 줄 것인데 네. 그게 그게 내년도 한 봄정 어느 정도부터는 이제 숫자로 나올 만한 구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초과 수요가 진정된다. 공급은 늘고 수요는 약간 완화되면서. 예.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게 전년 대비 그 증가율 이런 거에 꽤 많이 의존을 하는군요. 눈에 보이는 숫자니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떤 학생이 작년에 1년에 한 번씩 시험 본다고 하면 네. 평소에는 한 70, 80점 맞다가 작년에 20점을 받았다고 쳐보죠. 코로나 때. 네, 네. 그러니까 그 망친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한 70점 받았어요. 그러면 점수가 3배 넘게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동네 잔치할 일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네. 코로나에서 회복됐으니까 그런 거고. 또 그 다음에는 80점을 받았으면 네. 점수가 뭐 70점 받았다가 80점이니까 뭐 한 10% 정도밖에 안 올랐네. 얘 왜 갑자기 공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네.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20점 받았다가 70점으로 뛰어오르면 무슨 갑자기 동네 잔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평소 성적인 80점으로 올라오면 왜 실망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기저효과, 예. 영어로 베이스 이펙이라고 하죠. 그런 기저효과가 주는 착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네. 전년 동월비가 아닌 뭐 전기비로 보기도 하고 혹은 전년 동월비 같은 경우도 특히 이번 코로나는 2년 동안 상당한 교란을 났기 때문에 그 2년을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식으로 보더라도 경기는 조금씩 슬로우해지는 게 맞고 네. 인플레 압력도 예. 역시 마찬가지 흐름으로 내년도 중반부터는 조금 진정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펀더멘탈 측면으로도 역시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은 동네 잔치의 여파가 좀 흥이 살짝 죽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으로 살짝 들리기는 하네요. 그러나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의 방향성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썩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균입니다. 그거를 뭐 가격 평균을 내든 가중 평균을 내든 평균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거래하는 분은 많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뭘 들고 있는 거냐, 뭘 사야 되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업종, 어떤 섹터, 어떤 테마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거냐. 결국에는 그 이슈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결국 그거 찾으려고 또 투자도 공부하는 걸 테니까요.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어떤 게 좀 그 뭐 그리 신나지는 않을 주식시장 안에서도 어떤 게 좀 그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사이클이 조금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기에 예민한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경기 사이클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쪽에는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성장의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 성장주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퀄리티 있는 성장주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BBIG 많이 해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올해 중반 이후부터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데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경기와 무관하니까 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쪽 뭐 계속 꾸준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터넷 중에서도 뭐 게임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 대해서는 다시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 좀 버는 기술주. 네, 돈 못 벌고 꿈만 가득한 기술주는 그것도 잘 오르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유동성이 활약을 할 때. 아, 그때는- 돈이 시중에 넘칠 네, 때. 근데 지금은 아. 그 국면은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 굴뚝주나 실적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는 건 좀 실적 때문에 위험하고. 지금은 경기 사이클상 그런 쪽은 조금 어, 조심스럽죠. 네. 그럼 꽤 그래도 나이 먹은 성장주라는 거네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이런 류의 올해 좀 들어본 인터넷 게임 이런 쪽들입니까? 그럼? 네, 뭐 위메이드 같은 게임 회사도 있고요. 네, 네. 또 새롭게 예. 성장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소재 쪽이 상당히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예. 그런데 물론 그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쪽에 뭐 이제 다음 달에 당장 LG 엔솔 상장하지 않습니까? 예. 등에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2차 전지 중에서도 내년도에는 조금은 좀 대형 셀 쪽이 약간 예.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은 밸류체인을 다 누린다고 본다면 뭐 ETF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성장 잘하는 걸 좀 찾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테마가 예. 계속해서 활약을 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요즘 메타버스 테마가 계속 잘 갑니까? 그렇죠. 메타버스 테마가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이 지금 들썩들썩 이거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생태계 혹은 밸류체인 안에서도 꿈의 설계자 그런 쪽들이 지금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 이전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기존의 빅텍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예. 뭐 로블록스라든지 예. 아니면 뭐 심지어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뭐 이런 쪽에 새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멀티버스를 추구한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지금 새로이 이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이죠. 그건 센터장님께서 유동성 풍부할 때나 사는 거라고 했던 그 꿈만 많은 주식들은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리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집중되는가는 좀 다릅니다. 아, 미국은 여전히 넘치는군요. 미국 그 안에서도 항상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만 코어 예. 결국 장이 좀 저기 할 때는 코어 쪽으로 집중이 예. 되기 마련이죠. 그렇군요. 말씀 나온 김에 요즘에는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네. 아유, 이러나 저러나 미국 주식이 좋지 한국 주식은 이젠 재미없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미국 주식이 고평가고 우리나라가 저평가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센터장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십니까?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테슬라 같은 종목은 못 샀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기존의 방식으로 측정하는 밸류에이션을 너무 그 의존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국에 글로벌 유동성이 집중이 되는 어떤 국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글로벌 주식을 크게 봤을 때 혁신, 그러니까 기술로 혁신을 주도하는 예.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주식 시장이 있고요. 네. 혹은 그러한 경제가 있고요. 반면에 경기 사이클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클리컬 예. 경기 민감주와 그다음에 구조적인 성장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사실 미국은 후자입니다. 경기 사이클보다는 예. 구조적인 성장을 세계를 바꾸는 걸 주도하고 있고요. 좋은 산업과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대표적으로 시클리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경기가 예, 정점을 예. 치고 약간 둔화되려고 하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시클리컬 쪽에 대한 익스포저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 밸류에이션 측면 뭐 이런 것보다는 특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주식시장이 별로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씩 나온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높여나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서철수 센터장님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면 전해 주십시오. 약 30초 정도 남아 30초. 있어서 네.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국 말씀이시죠. 그 주식도 예. 자산 관리 관점에서 해야 되고요. 그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파악하고 내 자산이 얼마인가 그리고 플랜을 짜야 됩니다. 주식도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장기 자산이다. 근데 장기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엔 그 기업의 주주가 된다라는 관점일 거겠죠. 거고요. 예. 그러면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되잖아요. 예. 좋은 기업은 뭐냐? 그거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쪽에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되는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성장하는 산업에서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 그거를 고르는 것이고요. 근데 성장하는 사람이 뭐냐? 그건 뭐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 약간 역사상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기술 혁신들이 한꺼번에 융합해서 폭발하는 터지는 그런 국면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쪽 결국에는 그러한 혁신 혹은 혁신의 융합에 투자한다라는 게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역사적으로 특이한 시대예요. 기술 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융합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주 산업 같은 거 하나만 하더라도 예. 거기에 3D 프린팅으로 들어가고 또 AI도 들어가고 신소재도 들어가고 에너지 혁명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음.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상의 큰 트렌드만 잘 쫓아가면 된다. 그리고 컨빅션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컨빅션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시장이 출렁일 때도 버틸 수가 있죠. 아는 것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손에 잡히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홍보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철수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와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거래 마켓의 대표적인 회사죠. 당근마켓. 이 회사를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당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캐럿을 의미하는 당근이 아니라 네. 당신의 근처, 당신 근처. 네 주변 맞아요. 이제 그런 의미라면서요. 정확하게는 6km인데 이 캐롯도 이 예. 당근이 해외 진출했거든요. 예. 캐롯이 해외 진출 회사명이에요, 브랜드명. 그러니까 음. 해외 소비자들한테 캐롯 그러면 이게 당신 근처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당근 파는 설명할지는. 가게라는 뜻인가, 어, 토끼 가게라는 뜻인가 생각할 그러겠네요. 것 같네요. 어라운드 유도 아니고 어쨌든 뭘 이렇게 돈을 좀 법니까? 저는 항상 들여다보면서 네, 많은 네. 사람들이 쓰는 것 같기는 하고 중고거래라고 하는 게 유용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뭐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늘어날 것도 같은데 만나서 서로 두 명이 돈과 물건을 주고받으면 이 회사는 뭘로 돈 버나 정확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이게 생각 들었습니다. 판매자하고 구매자는 행복한데 예. 회사는 도대체 뭘로 버느냐? 이게 음. 사실 당근 마켓에 붙어 있는 그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트렌드고 예. 두 번째는 그 B2C 시장 그러니까 커머스로 가서 사람들한테 돈 더 쓰세요. 대신 돈을 훨씬 쉽고 빠르게 쓸 수 있게 해줘요라는 예, 그 예. 플랫폼은 무조건 요즘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트렌드에 당근 마켓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2021년 8월, 그러니까 여름이군요. 여름에 시리즈 D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뭐 A 투자 받기도 어려운 스타트업 많은데 뭐 D 투자, F 투자 요즘 마켓 컬리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D 그러니까 이제 투자, F 투자가? 투자가 이제 순서인 거죠. 그래서 예. A 첫 번째 투자, 두 번째 투자 이런 건데 시리즈 A가 그럼 네, 첫 시리즈. 번째 투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시리즈 D 투자면 이제 네 번째 투자까지 받은 거고. 네. 그러니까 시리즈 A보다 전에 시드 투자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자 한 번 받기 굉장히 어려운데 D 투자까지 받았는데 심지어 이때도 C 투자 때가 한 3천억 원 정도 기업 가치 인정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장하기 전에는 네. 기업 가치라는 게 그냥 우리끼리 정합시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때 3천억 원 정도가 당근 마켓의 가격이다였는데 시리즈 C일 때 네. 이때가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입니다. 2년 2년 전에는 전체 기업 가치가 3천억 원으로 평가받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시리즈 D 때는 2년 만에 3조 원이 됐어요. 와. 놀랍죠. 네. 돈을 10배 더 버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을 아무것도 못 버는데 사용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사용자는 생각하나 엄청나게 봐요.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신세계 시총보다 많다예요. 네. 물론 이제 마켓에 상장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으로서 어쨌든 우리끼리는 그냥 예. 이거 3조 원짜리다 이렇게 라고 보는 겁니다. 보고 예를 들면 10% 지분을 갖고 싶습니다 하면 3천억 투자해 이러는 이게 거군요. 당근 하나가 제가 찾아보니까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재미삼아서 음. 그 흑당근 한 박스가 7,500원이에요. 당근 한 에이. 박스. 근데 지금 안 웃겨요. 당근 마켓은 네, 3조 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2015년 창업했는데 6년 동안 적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판매자하고 구매자 사이에서 양쪽 모두한테 수수료 전혀 받지 않으니까 네. 이게 아비트라지라고 하죠. 중개 수수료가 없는데 음.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느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어쨌든 거래액이요. 올해는 사실은 5조 원을 넘어섰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예. 지난해까지 1조 원이었고요. 중고나라가 5조 원을 넘었거든요. 근데 중고나라보다 당근마켓이 이제 접속자 수가 훨씬 많아요. 당근마켓이 한 달 월 그 사용자 수가 기준인데 MAU라고 하죠. 예. 이게 1,600만 명입니다. 중고나라보다 훨씬 높은데 중고나라가 거래액이 5조 원이니까 당근마켓도 뭐 사실 훨씬 비싸게 그러니까 거래액이 뭐 5조 수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둘이 만나서 거래했는데 거래가 됐는지 깨졌는지를 어떻게 알고 거래액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추산할까요? 들면 그러니까 그 실제로 현금으로 당근 예. 거래해 보시면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봉투를 이렇게 갖고 와서 예, 돈 예. 주시는 분들 꽤 있는데 예. 실제로는 그때 가격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얼마 얼마에 예. 그럼 그걸 추정해서 추정치를 계산하는 거죠. 그 거래 완료뜨면 거래가 완료됐구나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죠. 약간 과대평가될 수는 있겠네. 그렇죠. 약간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 그냥 내리면서 거래 완료할 수도 어, 있으니까. 그렇죠. 음. 하지만 MAU가 1,600만 명이라고 하면 음. 그러면 이제 뭐 웬만한 그 이커머스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네, 그러다 이커머스의 4위, 5위 정도보다는 3, 4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 나오겠다인데 문제는 당근 마켓의 매출 자체는요. 예. 120억 원이 안 돼요. 돈을 벌기는 버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소한 광고 수수료 같은 거, 그러니까 광고로 돈을 번다였는데, 예. 그러니까 그 광고 노출 한 1천에 노출되면 3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는다고 책정은 되어 있는데 이게 주요한 광고가 이 수입원은 아니고 광고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수익 창출을 하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즘 이제 3조 원으로 돈을 투자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당근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까? 네. 사람들은 잔뜩 모았으니까 트래픽을. 그러니까 그 고민이 빠져 있는 겁니다. 네. 고민에 좀 그 실마리가 찾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즘 제주도에서 네. 그 당근페이라는 거를 이른바 요즘 회사들이 로컬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는데 테스트하고 있어요. 당근페이는 이제 뭐 우리 무슨 페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근 마켓에서 하는 당근페이로 결제하면 그러면 여기서 판매한 사람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일정 정도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에서 일단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당근페이 구태 안 쓰고 현금으로 주고받는 분들 중고 거래할 때 꽤 많이. 당근페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도 쓰는 겁니까?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당근 마켓이 지금까지는 중고 거래만 했는데 네. 이제는 당근 커머스, 뭐 당근 쇼핑 이렇게 만들어 갖고 동네 가게에서 당근하고 제휴를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당근페이를 쓰면 그러면 이제 판매자한테도 혜택이 주고 광고 효과도 좀 있게 만들어주는 그걸 제주도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로컬 커머스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쿠팡이나 또는 뭐 마켓컬리 같은 회사들도 성장은 했는데 돈을 못 벌지만 어쨌든 간에 커머스를 통해서 돈을 그러니까 적자는 맞지만 돈을 벌긴 벌잖아요. 근데 당근마켓은 적자를 넘어서서 아예 지금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니까 제주도 가게들에 가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쓸 수도 있지만 맞아요. 당근페이를 쓸 수도 있게 한다는 건데 그렇죠. 네. 쓰면 뭐 당근 입장에서는 고맙게 하겠으나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다소 민망해질 것 같은데요. 그게 이런 거죠. 그 당근페이를 쓰는 대신에 예. 당근마켓에 워낙 큰 트래픽이 있으니까 거기에 당신네 뭐 가게, 뭐 맛집, 식당, 카페 이런 거에 올려놓으면 광고를 노출시켜 준다는 거죠. 당근페이 트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예. 사실은 수수료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광고료하고 좀 비슷해지는 그 개념. 동네 광고를 네. 해줄 테니 그 가게는 우리 페이를 받아라. 그렇죠. 손님들은 가서 당근페이 받네 하면 그쪽으로 결제하면
결제 수수료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고민의 시작은 예.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판매자하고 구매자한테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는 중고 시장 특유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판매자는 내 물건 내가 파는 건데 단지 플랫폼만 좀 이용해 주는 거고 구매자도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구태 수수료를 낼 필요 있느냐 이게 사실 한국의 중고 리세일 시장의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근 마켓뿐만 아니고요. 경쟁사이자 선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중고나라나 또는 후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번개장터나 예. 다 판매자나 구매자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수익 모델을 찾아내려고 고민하고 있는 게 한국 중고 마켓 특징이죠.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벌릴까요? 막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근을 처음 창업했을 때 네. 우리한테는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신의 근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공유하는 예. 이게 동네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이 원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고 거래가 워낙 활성화되니까 우리한테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당근마켓 들어가 보면 내 근처 기능 같은 거 있는데 보면 그 안에서 주변에 뭐 동네 장도 볼 수 있고 예. 동네에서 무슨 뭐 바자회 같은 게 열리면 같이 모일 수도 있고 반상회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요런 동네 아주 소규모 기반의 로컬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면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반찬 가게 뭐 광고도 하고 반찬 가게 우리 동네 반찬 가게 맛있구나 가면 가서 사기도 하고 네. 이렇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게 그 지금 아직은 실현되고 있지 않고 애시당초부터 최초의 이제 당근마켓의 비전인 거죠. 예. 근데 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월간 사용자가 600만 명이니까 엄청난 트래픽인데, 근데 이거 로컬 시장으로 쪼개면 이제 전국의 각 지역으로 쪼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 트래픽은 얼마냐 따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근마켓에서 아무리 1,500만 명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동네까지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과연 커머스 효과가 있느냐, 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앱 안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중고 그렇죠. 물건 사고 팔 네, 사람들이 네. 모여 있어서 북적북적한데 맞아요. 네. 이걸 바깥으로 나와서 돈을 벌려니 허허벌판 찬바람일 수 있겠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긴 해도요, 그 예. 리세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당근마켓 요즘 뭐 당근마켓도 있고 번개장터도 있고 중고나라도 있고 예. 헬로마켓도 있고 이게 회원수가 500만 명 이상인 곳이 네 군데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존의 커머스 강자인 신세계하고 롯데가 이렇게 눈독을 들이겠죠. 투자를 해서 이제 그 롯데 같은 경우도 중고나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들은 그려지고 있는데 시장도 커지고요. 뭐 해외만 놓고 봐도 사실은 뭐 리셀 테크, 뭐 리커머스 이런 이름으로 해서 예. 미국만 해도 중고 의료 시장 규모가 30조 원이 넘어가고 중고 의류. 네, 중고 예. 의류입니다. 그리고 중고 시장 전체 중국 같은 경우 160조 원이 넘어가고요. 음. 성장률만 놓고 봐도 한 50% 매년씩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커머스의 가장 성장률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커지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돈 버는 데들이 국내선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만 빨리 커지고 있지.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으로 의존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또 다른 고민이 뭐냐면 여기가 사실은 네이버 카페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중고거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중고나라라는 네, 카페. 중고나라는 네이버에 있죠. 예. 그 나라는. 예. 그러니까 그 웹 사용자를 앱으로 옮겨놓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앱을 많이 쓰게 만들면 네. 우리는 네이버 카페가 갖고 있는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네네. 네이버 카페 트래픽으로 버는 광고 수익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것.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수익 모델을 찾기가 어려운 것. 이게 사실은 이 중고 플랫폼들의 고민이죠. 네. 처음에는 이제 무슨 포털의 커뮤니티 카페에서 시작됐는데 그 카페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중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건 좋으나 네. 카페 좋은 일이지 일단 내 사업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배너 광고 붙이던 시절에서 지나서 네. 이제 앱이 됐는데 앱에서는 이런 배너 광고 같은 거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형태의 노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훨씬 많은 고객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앱으로 잘 안 오시는군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노출을 하려면 사실 쿠팡 또는
이런 데처럼 상단 노출에 이런 프리미엄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예. 당근이 사실은 아직 그런 커머스로 전환을 못했다. 그 외에 음. 중고마켓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은 특별히 좀 고민할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그러니까 네. 동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끔씩은 또 부작용도 생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 책임은 아니긴 아닌데 그렇죠. 그 또 회사는 이제 그래도 그 연결만 해줬다는 예, 거니까. 예.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트래픽은 빨리 증가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그 중고 나라에 비해서 당근마켓이 인기였던 것은 예. 당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훨씬 이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은 거죠. 예. 믿을만하다. 실제로 거래했을 때 만족도가 높고 거기 보면 이제 온도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 신용 온도가 높아져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말 MAU가 1,600만 명이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정말 제 주변 가까운 지인도요. 크리스마스 때 당근마켓 거래 갔다가 네, 정말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네, 정말로 실제로 물건 사겠다고 온 분이 물건 강도였어요? 사러 왔는데 물건만 가져간 거죠. 돈은 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원래는 이제 보통 돈을 물건을 확인한다고 그러고 예, 예. 물건을 열어보겠죠. 그렇죠. 그때 밀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보통 이게 굉장히 상습적인 수법인데 심지어는 이게 강남의 어느 지역, 상성동 지역이었는데 도둑이네요, 도둑. 근데 강도는 이게 상습범인 게 강남의 삼성동 그 일대 지역에 CCTV가 없는 곳만 노려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찰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근에서 또는 예. 뭐 중고나라 같은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범죄 대상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뭐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면 가서 뺏는 것들. 최근 들어서 뭐 방역 패스가 거래됐다고 하든 또는 뭐 최근에 뭐 금거래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든 정말 트래픽은 늘어나는데 돈은 아직은 벌리지 않는데 사회적 문제들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